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가진 엄마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면서 마냥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은 나를 행복하게 했던 적이 딱 한 번밖에 없는 불효자였기 때문이죠. 아들이라는 존재로 행복했던 기억은 아들이 태어났던 그 순간밖에 없을 정도로 불효자였거든요. 보통 부모라면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보고만 있으면 행복해지지 않냐고 물으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제 아들과 같은 자식이 있다면 누구나 저처럼 낳은 것을 후회할 것 같아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엄청난 폭군이었어요. 동네 여기저기서 말썽을 피우고 다니지는 않나 근처 아이들과 놀면서 사건이 없던 날이 없을 정도였죠. 어떻게 이런 놈이 나와 남편의 사이에서 생겼을까 싶을 정도예요. 저와 남편은요, 둘 다 성격도 온순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람 좋기로 소문이 났을 정도로 아들과는 닮지 않았거든요. 저런 아들이 내 뱃속에서 어찌 나왔는지 다들 궁금해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아들이라도 자식이니 모른 척할 수는 없었죠. 언젠가는 그 성질머리가 고쳐질 것이라 생각하면서 아들을 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들은 그런 제 생각을 알기나 하는지 커가면서 더 큰 사고들을 몰고 다녔어요. 아들이 10대가 되니 더 이상 집에서 훈육을 할 수도 없었죠. 집에서도 막을 수 없는 폭군으로 자란 아들은 성인인 남편조차 막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와 딸아이, 남편, 세 식구는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 무서워서 말을 못할 지경이었죠. 이맘때쯤이었을까요? 아들이 크게 사고를 쳤던 것이었어요. 전 살면서 처음으로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것도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를요. 놀란 마음에 사고를 친 아들을 잡았다는 경찰서로 부랴부랴 뛰어갔죠. 도착한 경찰서에서 아들은 불량한 태도로 앉아 조사를 받고 있더군요. 그래도 자식이라 잘못될까 싶어 다급히 아들의 옆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말썽은 피우지만 범죄를 저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아이예요. 무슨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요? 경찰은 제가 아이의 옆에 앉든 말든 컴퓨터를 보면서 뭔가를 적고 있었죠. 그리고는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이 아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저기서 조사받는 아이들하고 뭉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것도 절도 가미된 범죄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지만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선처는 없을 것 같네요. 무슨 저희 아이가 그렇게까지 막 나가진 않아요. 너 지금 밖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제대로 이야기 못해? 아들이 절도를 했다는 말에 눈앞이 깜깜해졌죠. 저는 아들에게 다급히 물었고 아들은 대수롭지 않은 듯이 자신이 했던 일을 말하더라고요. 별거 안 했는데? 친구들이 차 타고 어디 놀러 가자고 하길래 그냥 같이 차 좀 빌렸어. 차주가 자꾸 키를 안 주려고 안간힘을 쓰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조금 강압적이게 뺏은 것뿐이고 처음엔 우리도 정중하게 물어봤다고.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이놈은 안 될 놈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래도 부모의 도리로 아들이 이대로 형을 살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 손이 발이 되도록 피해자에게 빌고 또 빌었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피해자는 이런 저의 태도에 연민을 느꼈는지 선처를 해주었어요. 그분에게는 아직까지도 감사한 마음만 가득할 뿐이에요. 하지만 아들의 엇나감은 이게 끝이 아니었죠. 이날 이후로는 더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한번 경찰서를 다녀온 일 때문인지 크게 사고를 친 적은 몇 번 없었습니다. 이런 아들은 18살이 되자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집 나간 자식이 걱정은 되었지만 반대로 안도감도 들었어요. 아들이 집에 없으니까 남은 세 식구는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평화도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아들은 밖에서도 끊임없이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건지 가끔씩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아들이 어디 있냐고 묻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일상을 살아갈 순 있었어요. 그러다 아들이 어느덧 군에 가야 하는 나이가 되었고 병무청에서는 계속 아들의 입대 관련한 소식을 보내오더군요. 하나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아들에게 이 내용을 전해줄 수 없어 하루하루 답답함만 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들이 26살이 되던 해 아들은 갑자기 나간 날처럼 갑자기 집에 들이닥쳤죠. 그런데 웬일일까요? 아들은 혼자서 집에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떤 여자아이를 한 명 데리고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는 대뜸 그 여자아이와 결혼을 하겠다며 자신이 군대를 갔다 올 때까지 잘 붙잡아 두라고 말하곤 그대로 입대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같이 들어온 아이는 그대로 우리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신다고 말했지만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짠한 마음이 들었고 전 며느리에게 정말 잘해주기 위해 노력했죠. 진심으로 저희 딸처럼 여겼어요. 저도 딸아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며느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눈에 밟혔고요. 그런 며느리도 제 마음을 알았는지 나이도 어린 것을 저에게 참 잘해줬어요. 그렇게 며느리와 나름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아들이 제대를 했죠. 아들은 제대를 하자마자 며느리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전 아들의 곁에 있는 며느리가 걱정이 되었죠.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며느리는 가끔씩 연락을 하면서 본인들의 안부를 전해주었고요. 반면에 아들이란 놈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우리를 찾아와서 집을 뒤집어 놓고 자신이 원하는 걸 가지고는 금세 사라지고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아들과 나가서 살 때 그래도 행복하게 지내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죠. 만날 때마다 며느리의 얼굴이 성할 날이 없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아들놈의 짓이 분명하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며느리에게 힘들지는 않은지 물어봤어요. 아가, 너무 힘들지 않니? 네가 힘들다면 우리와 같이 지내도 돼. 내가 어떻게든 아들 마음을 돌려볼게. 네가 항상 힘들어 보여서 그런다. 아니에요, 어머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괜찮아요. 제 물음에 며느리는 괜찮다는 말만 하고 이후론 아무 말 없이 씩 웃고만 말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마치 제 자식이 저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가슴이 아프더군요. 며느리를 보는 면목이 없었죠. 그래서 한날은 며느리를 집으로 불러서 말했어요. 아가, 너는 아직 애도 없고 나이도 어려. 참아가면서 내 아들 같은 놈이랑 살 필요가 없어. 아들놈하고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멀리 도망을 가. 어떻게든 우리가 시간을 끌어주마. 저는 며느리가 차라리 아들과 이혼이라도 했으면 싶었어요. 이렇게 예쁜 애를 망치는 아들이 미웠죠. 이런 제 말을 들은 며느리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그이가 너무 무서워요. 제가 도망이라도 치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이 성격, 만약이라도 제가 사라지면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올 사람이라는 걸요. 저는 아들이 무서워서 도망갈 생각도 못하는 며느리에게 연민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들과의 결혼 생활을 지속하던 며느리는 결혼 생활 7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죠. 다행히 아들도 사람이긴 했는지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듣고는 정신을 좀 차린 것 같더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던가요? 자식이 생기면 철이 든다고요. 저는 아들의 달라진 태도에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지 않을까란 기대를 가졌어요. 그렇게 며느리와 산부인과를 다녀오고 뱃속에 아이가 딸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제 아이를 가졌을 때만큼 기뻤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제 자식들을 가졌을 때보다 며느리가 손녀를 가졌다는 소식이 더 기뻤죠. 하지만 며느리는 7년 만에 낳은 손녀를 우리 집 대문 앞에 두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정말 먼지조차 남기지 않고 증발해버렸죠.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전 이기적이게도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엔 며느리에게 그렇게 도망가라고 조언하던 모습은 어디론가 버리고서요. 이제 와서 생각하는 거지만 그만큼 며느리를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며느리가 사라지고 난 뒤 조금 잠잠해졌다 싶었던 아들은 며느리를 잡으러 다니겠다며 또다시 집을 나가버렸죠. 그러고는 3년 동안이나 소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3년 동안 우리 집으로는 비독촉장이 수도 없이 날라왔죠. 아들놈은 어디서 뭘 하는지 당시에 연락도 안 되는데 독촉장은 날라오고 저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죠. 와중에 남편은 풍을 맞아서 누워서만 지내게 되었고 딸은 자기 앞가림도 버겁게 살고 있었고요. 날라오는 독촉장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기에 저는 아들 대신 그 빚을 대신 갚는 신세가 되었어요. 아들의 빚을 갚는 신세가 벌써 3년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죠. 안녕하세요. 여기는 응급실인데요. 응급실에 환자분 가족이 입원하게 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아드님께서 내사 상태로 계시거든요.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도 같으니 오셔서 해결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3년이 지나 들은 아들의 소식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아들이 길을 가다가 치객과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나게 되었고 몸다툼 끝에 의식을 잃고 전화가 온 병원에 뇌사 상태로 입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하던 일도 다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는 길에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서는 아들을 때린 상대방도 입원해 있었고 본인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기 때문인지 저를 보고는 대뜸 합의금부터 이야기하더군요. 아들을 저렇게 만든 그 사람을 없애고 싶을 만큼 미웠지만 저는 제시한 합의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을 대신해서 빚을 갚고 있기도 했고 뇌사 상태로 입원한 아들의 병원비까지 내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합의금은 그 돈을 충당하기에 꼭 필요했으니까요. 합의를 했던 날은 이런 나의 처지가 너무 서러워서 하루 종일 울 수밖에 없었죠. 전 이날 이후로 정말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냥 자다가 조용히 저 세상에 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이런 저를 지금까지도 살게 해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집을 나간 며느리가 대문 앞에 놓고 갔던 손녀였습니다. 만약 내가 가버리면 남아있는 손녀는 이 힘든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나 싶었죠. 그래서 더 악착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했죠. 길거리에서 나무를 팔기도 하고 폐지를 줍고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도 했어요. 힘든 하루가 반복되어 갈 때 하루는 예쁜 아가씨가 나무를 팔고 있는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주머니, 이거 다 파시는 건가요? 남아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단가요? 정말 싱싱해 보이네요. 이거 전부 다 주세요. 그리고 제가 팔고 있던 나물과 채소들을 전부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아니, 집에 식구가 몇이길래 이거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식구가 몇인지만 알려주면 내가 그에 맞게 싸게 드릴게. 아가씨 집에 식구가 몇이요? 전 세상 물정 모르는 예쁜 아가씨가 터무니없이 많이 사는 것이 걱정이 되었고 가족 수대로 그냥 맞춰서 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가씨는 한 사코 전부 다 달라며 자기 손으로 남아있는 나물과 채소를 비닐봉지에 담는 겁니다. 그런 아가씨의 태도에 저도 하는 수 없이 남은 걸 다 싸주었죠. 그렇게 포장을 마치니 아가씨는 대뜸 돈을 제 손에 쥐어주고는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물건 가격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게다가 제 손에 쥐어준 돈은 남아있던 물건값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어요. 전 그대로 가버린 아가씨를 불렀지만 뒷모습도 보이지 않을 만큼 저 멀리 가버렸더군요. 그날부터였어요. 이 예쁜 아가씨가 매일같이 제게 찾아와서 나물과 채소를 사간 것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은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여자는 기어코 제 손에 물건보다 더 많은 돈을 쥐어주고 갔죠. 하루는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물어봤어요. 아이, 아가씨,
왜 자꾸 물건값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이쯤 되면 미안해진다고요. 매번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가면 나도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내게 이렇게 해주는 이유라도 있는 거요? 제 물음에 여자는 처음에는 입을 벙긋거리며 망설이더니 이내 이렇게 답해 주었죠. 사실 아주머니가 제 친정 어머니 같아서 그래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래됐거든요. 예전부터 여기 시장에 다녔는데 그때부터 눈에 계속 밟혔어요. 아무래도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지 마음이 계속 가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어머니도 노상 장사를 하던 사람이어서 더 신경 쓰였고요. 자신의 친정엄마를 닮아서 마음이 움직였다는 말을 하는 여자는 이내 말과 함께 눈물을 보이더군요. 그런 그녀에게 호주머니에 있던 휴지를 건넸죠.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제게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여건이 되지 않아서 많은 것은 못 해드리겠고 일자리 하나 알아봤어요. 친정엄마 같은 사람이라 신경이 쓰이는 거니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별로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노상장사를 하시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여기 적힌 곳으로 가면 일자리 하나 줄 거니까 꼭 가보세요. 제가 미리 연락을 해둘게요. 저는 속는 셈 치고 여자가 주고 간 명함 속 장소로 찾아갔죠. 찾아가니 식품회사 같은 곳이더군요. 도착한 곳은 사무실에서 여자의 연락을 받고 왔다고 하니 직원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그리고 제가 할 일을 알려주었고요. 지금은 청소부를 뽑고 있다며 바로 일을 할 수 있냐고 묻더군요. 제 나이에 이렇게 괜찮은 일자리를 얻긴 힘든지라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길에서 장사하는 일보다 청소가 훨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운이 좋게도 청소부라는 직업을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남이 보면 대수롭지 않은 일거리일지 몰라도 제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고마운 존재였죠. 여자의 도움으로 얻게 된 일자리에 감사를 표하려고 했으나 이후로는 여자를 볼 수 없었어요. 그렇게 청소부로 일을 하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병상에 있던 아들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죠. 아들이 떠난 해는 마침 우리 손녀딸이 딱 6살이 되던 해였어요. 손녀에게 아버지 노릇 한 번을 해주지 못한 못난 아들이었지만 내 배로 낳은 자식이라고 마음은 아프더군요. 물론 마음이 아픈 것과 다르게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들이 남겼던 빚을 다 청산하기도 했고 이제는 아들이 없어졌으니 더 이상 나가게 될 병원비도 없었으니까요. 마음만은 홀가분해진 거죠. 하지만 이 기분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저 세상으로 갔다는데 홀가분한 기분을 느끼겠냐는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나 같은 어미가 또 세상에 있을까 싶었죠. 또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것에 대한 벌을 받지는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고요. 저는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느낀 죄책감을 손녀딸에 대한 사랑으로 버텨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손녀와 지내던 어느 날 손녀가 제게 영어학원을 보내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렇게 떼를 쓰는 아이가 아닌데 이상했죠. 손녀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눈치가 좋았거든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할머니 마음을 알아주는 착한 아이였으니까요. 그런 아이가 얼마나 영어학원을 가고 싶었으면 이렇게 떼를 쓸까 싶어서 마음이 동했지만 우리 사정에 도저히 보낼 수가 없어서 어떻게 거절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손녀딸이 가고 싶다고 했던 영어학원에서 집으로 전화가 온 겁니다. 안녕하세요. 영어학원입니다. 아이에게 소식은 들으셨나요? 이번에 손녀분이 장학생으로 당첨된 건 말이에요. 아이, 무슨 저희 손녀딸이 장학생이라고요? 아이가 그런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혹시 사기 아닙니까? 처음에는 영어학원을 가장한 사기 전화인 줄 알았어요. 왜 요즘에 이런 사기 전화가 자주 오잖아요? 그런데 통화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 정말 우리 손녀딸이 영어학원 테스트에서 장학생으로 발탁되었다는 겁니다.
소녀분이 받을 혜택은 정말 저희 학원에서도 장학생만 받는 거예요. 영리한 손녀딸을 두셔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혜택으로 학원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손녀분과 방문해서 등록하시죠. 영어학원 원장 선생님은 손녀딸이 장학생이 되어 공짜로 수업을 받을 수 있으니 어서 방문해서 등록하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손녀의 손을 잡고 손녀가 말했던 영어학원으로 가보게 되었죠. 그렇게 도착한 영어학원에서는 아주 익숙한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예전에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 여자가 바로 원장으로 있던 학원이었죠. 그 여자도 저를 보며 놀랐는지 제게 묻더군요. 아니, 어르신이 여긴 어떻게? 혹시 여기 이 아이의 보호자가 어르신이었나요? 어쩐지 전화했을 때 너무 익숙한 목소리다 싶었는데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나요? 여기 이쪽으로 오셔서 어서 등록하시죠. 저를 만난 것이 그녀에게도 반가운 일이었는지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다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른들끼리 이야기를 하자며 소녀딸에게 잠시 놀이방에서 놀고 있으라 말했죠.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저 아이가 소녀딸이었군요. 저번에 친구랑 같이 학원에 왔었는데 친구가 영어학원 등록을 위해서 테스트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같이 온 아이는 얌전히 의자에 앉아서 멀뚱멀뚱 있길래 같이 테스트해보자 싶었어요. 세상에, 제가 테스트하자고 말했지만 아이가 너무 영특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다시 오라고 했는데 이게 연이 또 이렇게 되네요. 여자는 그냥 친구를 따라온 저희 소녀딸이 눈에 밟혔던 모양이에요. 그랬으니 아무것도 안 하고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소녀딸에게 테스트를 권했을 테고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소녀가 좋은 교육을 받게 된 거니 전 그녀를 만난 것과 함께 너무 기뻤죠. 정말 이런 우연이 없긴 하겠네요. 저희 손녀를 잘 봐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겠어요? 하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게 틀림없네요. 사실 손녀가 영어학원이 가고 싶다는데 저희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요. 걱정하던 차였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그녀는 응당 자신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손사래를 쳤죠. 제 감사가 그녀에겐 부끄러운 일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우리 손녀가 그 학원에 등록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원 원장님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저는 혹시라도 손녀가 학원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 싶어서 학원에 얼른 전화를 걸었고 학원에서는 이미 장학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2년간은 공짜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여자가 그만둔 것이 한편으론 신경이 쓰였지만 아이가 계속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말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녀를 한 번은 더 보고 싶었는데 학원에서는 그만둔 그녀의 일은 모른다고 하더군요. 많이 아쉬웠지만 그 여자는 그 후로는 볼 수 없었어요. 손녀가 영어학원을 다니며 만족할 공부를 하고 있을 무렵 훌쩍 자란 소녀딸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손녀가 입학하는 날 공교롭게도 청소일을 뺄 수가 없어서 첫 등교를 함께 해주지 못했어요. 뒤늦게 일을 마친 뒤에 손녀의 학교를 갔지만 이미 입학식은 끝나 있었죠. 손녀에게 너무나 미안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부모가 없는 손녀가 기죽을까 싶어 걱정이 되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집안의 어른이 되어서 어린 손녀의 곁을 지켜주지도 못하다니 손녀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이런 제 마음을 손녀가 눈치라도 챘는지 손녀는 씩씩하게 웃으면서 제 손을 잡곤 이렇게 말해주었죠. 할머니, 나한테 미안해 안 해도 돼요. 나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았어. 친구들도 옆에 많이 있었고요. 할머니 일 때문에 늦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요, 뭘. 그래도 할머니 이렇게 나한테 와줬잖아. 나 그걸로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손녀가 너무나 기특하고 예뻐 보일 수가 없었어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는데 손녀가 갑자기 제 팔을 잡고는 화장실로 가더군요. 느닷없는 행동에 놀라서 손녀를 그대로 따라갔죠. 사실 할머니한테 말할 거 있어요. 나 아까
입학식에서 혼자 있지 않았어요. 나 엄마 만났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게 할머니한테 꼭 필요하다고 전해주래요. 여기요. 이렇게 말하는 손녀의 손에는 통장이 하나가 쥐어져 있었죠. 통장이라는 것이 잘못 가지고 있기만 해도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얼른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네 엄마라는 사람이 이 통장을 줬다고? 어디서? 언제? 아가, 그 사람이 정말 네 엄마가 맞긴 했어?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고 어디 이상한 짓을 하진 않았니? 혹시나 수상한 사람이 손녀에게 몹쓸 짓을 하진 않았는지 먼저 걱정이 되었죠.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니까요. 그런데 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야, 이상한 사람 아니었어. 할머니도 아는 사람이랬어. 원래는 아줌마가 엄마라는 거 할머니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했는데 할머니랑 나랑은 비밀 없는 사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 할머니한테는 들었던 그대로 말한 거예요. 손녀의 말에 의심쩍지만 일단 통장을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통장은 정말로 손녀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죠. 손녀는 사실 아줌마와는 이번에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일주일 전에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찾아왔고 은행을 가서 이 통장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전 손녀의 말이 의심스럽긴 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사실 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갔을 때 몰랐던 사실을 알았거든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는데 거기에는 아직까지도 며느리가 손녀의 엄마로 등록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줌마라는 사람이 며느리가 맞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그리고 엄마로 되어 있으니 통장도 어렵지 않게 만들었을 테고요. 그런 생각에 통장의 뒷장을 확인하던 저는 놀라서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는 자그마치 5억이라는 금액이 들어있었으니까요. 너무나도 큰 금액에 저는 며느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여태까지의 손녀딸 양육비라고 봐도 너무 큰 금액이었으니까요. 저는 문득 며느리가 내 주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의심의 눈으로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딱 하나 떠오른 게 여태 저를 도왔던 그 여자였죠. 저는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제가 일하는 식품회사였어요. 며느리가 자리를 만들어줄 만큼의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며느리를 아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에게 일자리를 알려줬던 직원을 찾았어요. 직원을 붙잡고 물어봤죠.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여기서 오래 근무하고 있는 청소부요. 지금까지 일을 안 하시면 어쩌나 했네요.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시간 괜찮나요? 제 말에 직원은 어리둥절했지만 흔쾌히 시간이 있다며 휴게실로 저를 안내했죠. 사실 제게 일자리를 주었던 분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요. 최근에 그분에게 제가 또 신세를 진 것 같은데 이렇게 받기만 하니 너무 미안하더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직원분을 찾게 됐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게는 정말 은인 같은 분이에요. 혹시 어디서 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직원은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으며 계속 숨기려 들더군요. 저도 자세하게는 몰라요. 어떤 여자가 아는 분이 제게 아주머니 일자리를 주면 회사에서 한 자리 맡게 해준다고 해서 한 일이고요. 그때도 그 여자가 꼭 좀 부탁한다면서 자리는 자기가 알아서 만들 테니 저는 그냥 일자리만 안내하면 된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계속해서 물으니 직원은 이실직고 하더군요. 저는 직원에게 그 여자의 인상착의가 어땠냐고 물었고 직원이 말한 여자는 항상 나무를 사러 오고 나를 도와주었던 그 여자와 일치했죠. 역시나 그 여자와 며느리와 관련이 있었고 그 말을 들은 즉시 저는 손녀가 다닌 영어학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학원 원장을 자꾸 물었죠. 원장님, 제가 정말 제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을 찾아야 해서 그래요.
저번에 우리 손녀에게 장학생이라면서 학원 등록을 도와줬던 원장님,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제발요. 제발 알려주세요. 사정사정하는 제 모습에 학원 원장도 못 버티겠다 싶은지 한숨을 쉬면서 알려주더군요. 사실은 그 사람은 제 친한 친구예요. 자기를 고용한 사람이 손녀분을 학원에 등록해달라고 2년치 등록비를 줬다고 하더군요. 본인이 등록한 사실은 모르게요. 그래서 제가 여행 간 기간에만 잠깐 학원을 맡아주는 대신에 그 요구를 받아들였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친구가 혹시 잘못이라도. 저를 도와주었던 여자는 원장의 친구였다고 하더군요. 저는 원장에게 사정을 해서 그 여자의 번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 길로 그녀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지금까지의 모든 일의 전말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실은 저를 고용하신 분이 어르신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비용은 자기가 다 낼 테니까 어떻게든 편한 일자리 주고 어떻게든 아이에게 질 좋은 교육을 시켜주라면서요. 저도 그녀가 누군지는 자세히 몰라요. 대충 어디서 사는지는 알고 있지만요. 정확한 주소는 저도 모르니 이 근처에 가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군요. 저는 그녀가 알려준 곳으로 날이 밝자마자 찾아갔어요. 그리고 계속 며느리로 보이는 사람을 찾았죠. 하지만 며느리처럼 생긴 사람은 근처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며느리를 찾는 날이 계속되었고 저는 행동이 눈에 익은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며느리였어요. 그렇게 찾은 며느리는 성형을 얼마나 한 건지 못 알아볼 정도로 외모가 변했더군요. 그런 그녀를 잡아서 왜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줬는지 물어봤어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본인이 아닌 척했지만 이내 여기서 이렇게 말하지 말고 가까운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저를 근처 카페로 데리고 갔죠. 어머님, 어떻게 저를 찾으신 거예요? 저를 알아보기 힘드셨을 텐데. 며느리는 외모도 변한 자신을 어떻게 찾았는지 궁금해하더군요.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죠. 내가 너를 몇 년을 보았는데 모르겠어. 네 행동 거지만 봐도 너인지 눈에 확 들어온다. 집을 그렇게 나갔으면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잘 살았어야지. 왜 자꾸 우리를 돕는 거니? 그러다 지금 사는 집에 눈칫밥이라도 먹게 되면 어쩌려고. 저는 저를 도와주는 며느리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며느리가 걱정이 되었죠. 어느 사람이 이전 식구를 챙겨주는 며느리를 좋아하겠어요? 왜냐면 며느리가 새 가정을 꾸린 것 같았거든요. 그런 마음에 며느리를 다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 태도가 불쾌하지도 않는지 며느리는 옅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저를 그렇게 걱정해주는 건 어머님밖에 없네요. 맞아요. 제가 여태까지 어머님을 뒤에서 돕고 있었어요. 전 남편이 어머님 아들이 무서워서 근처에는 가지도 못했죠. 저도 그렇게 집을 나오고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아이도 걱정이 되고 내가 그렇게 나왔으니 집 식구를 남편이 어떻게 할까 싶기도 했죠. 그런 생각으로 한 8년간 오만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지금은 다행히 괜찮은 사람을 만났고요. 자리를 잡고 나니까 어머니랑 딸아이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드리게 된 거고요. 사실 어머니가 일하는 회사의 사장이 제 그이예요. 며느리도 집을 나가고 편하게 산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8년간 고생하다가 겨우 만난 사람이 다름 아닌 지금 제가 청소부로 일하는 식품회사의 사장이라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일부러 제가 편하라고 본인 남편의 회사에다 저를 취직시켜준 거예요. 그런 며느리는 처음에는 제 아들이 무서워서 본인을 알아보지 못하게 성형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돈을 모으면 성형을 하면서 외모를 꾸며갔다고. 그러다가 돈이 많고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의 애들을 키우며 지금은 살고 있다고요. 하지만 며느리도 편하게 지내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남자는 돈이 많고 능력도 있으니 쥐뿔도 없는 며느리와 쉽게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에 며느리가 아직까지도 죽은 제 아들과 부부 사이로 등록되어 있던 거고요. 그런 며느리는 원래도 심성이 착해서 집을 떠나고도 멀리서 저와 손녀, 그리고 아들의 소식을 듣고 있었다고 해요. 아들이 뇌사 상태였던 사실도 이미 다 알고 있더군요. 또 아들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실도 알고 있었죠. 아들이 우리의 옆에 없다고 해도 쉽게 우리 앞에 나타나긴 힘들었다고 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도 저를 그렇게 아껴주신 분인데 남편이 죽었다고 해도 쉽게 보러 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 입장도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도 지금이 쉽게 얻은 기회가 아니었고요. 저도 놓고 온 딸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정말이에요. 제게 계속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말하는 며느리는 이내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사과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달라고, 자기도 손녀가 정말 보고 싶었다고, 본인도 남의 자식을 키우며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았겠냐고 말하는 며느리의 마음을 안 봐도 알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며느리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임신 기간에 남편이 그랬어요. 딸만 태어나면 딸을 볼모로 잡을 거라고요. 도망갈 생각은 죽어도 하지 말라고요. 그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죽은 아들은 정말 상종도 못할 인간이었던 겁니다. 내 아들이지만 며느리의 말에 거짓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전 그런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내 아들이지만 정말 상종도 못할 놈이지. 네가 왜 애를 두고 나갔는지 알겠구나. 그런 아들을 너에게 붙여줄 수밖에 없던 내가 더 미안하다가. 며느리는 이런 제 말에 울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아이를 놓고 가면 그래도 아이를 괴롭히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저한테 집착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아이를 문 앞에 두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손녀딸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문 앞에 두고 갔던 거예요. 용서는 안 되겠지만 이해해달라는 며느리를 저는 계속 달래주었어요. 그렇게 도망가도 저와 손녀가 눈에 밟혀서 성형을 했던 며느리인데 어떻게 모진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죠. 그리고 며느리에게 통장의 돈은 무엇이냐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며느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실 그 돈은 지금 남편이 혼인신고를 하진 않는 대신 준 돈이에요. 본인 애들을 돌봐주는 수고비라면서 줬어요. 지금 전 잘 지내고 있으니 어머님과 딸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편하게 살지 못하는 며느리는 그 대가로 받은 돈마저 저희에게 다 줬던 겁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죠. 이거 당장 다시 줘라. 너도 이제 이런 생활은 그만해. 내 아들이 네 팔자를 어지럽혀 놨지만 이제는 너도 네 행복을 찾을 때가 됐다. 그러니 이 돈은 네 지금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돌려주고 다시 우리에게 와. 우리 같이 살자. 내가 아들이 진 빚도 청산했고 이제는 우리 세 식구만 잘 살면 된다. 아니 나도 아직까지는 건재하고 너도 젊으니까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니 다시 들어와라. 넌 우리 가족이야. 제 말을 들은 며느리는 감사하다며 자신을 용서해줘서 고맙다며 자기에게 나처럼 말하는 사람은 여태껏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그리고 이내 제 말처럼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정리를 하고 오겠다며 그렇게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에게 받은 5억을 돌려주고 며느리는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받은 5억을 돌려주며 그 집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 가족이 되었죠. 저는 며느리의 도움으로 하게 된 청소일을 그만두고 모은 돈으로 며느리와 작은 가게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손맛이 좋았던 저와 항상 열심히 하는 며느리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었죠.
그렇게 시작한 반찬 가게는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서 지금은 가게를 조금 확장할 수 있을 정도예요. 힘든 시기도 물론 있었지만 서로를 챙겨가며 좋은 시어머니 며느리로 지내고 있죠. 소녀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가네요. 소녀는 집 사정을 다른 아이보다 일찍 눈치를 채서인지 어린 나이에 벌써 철이 들어버렸어요. 지금은 가끔 가게로 와서 일을 도와주곤 한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행복하고 편안한 날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제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인생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